요즘 술자리, 회식, 밤 외출 부쩍 줄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작은 변화가 지금 30만 명의 밥줄을 끊고 있습니다. 밤 11시, 한때 기사들이 줄을 서던 강남역 10번 출구. 지금은 콜을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그들의 화면엔 숫자 0이 떠 있습니다. 한 콜을 잡아도 손에 주는 건 시급 6,000원대. 2026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도대체 이 직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사거리입니다. 예전 같으면 콜이 쏟아지던 시간.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길가에 선 한 남자가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화면엔 숫자 0이 떠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 그게 요즘 대리기사들의 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시간엔 일감이 넘쳤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술자리가 파하고 그때마다 콜이 줄을 이었습니다. 기사가 손님을 골라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한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에 쥐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 콜도 없습니다. 한때 손님으로 북적이던 거리가 썰물 빠진 갯벌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기다립니다. 한 콜을 잡으려고 30분을 서 있습니다. 길 위에서, 추위 속에서 그저 화면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어렵게 알림이 한번 울리면 같은 콜을 노리는 기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 자리를 두고 여럿이 달려듭니다. 한 명이 잡으면 나머지는 다시 0으로 돌아갑니다. 겨우 한 콜을 잡았다고 해봅시다. 손님이 부른 가격은 2만 원. 그런데 그게 다 기사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로 20%, 그러니까 4,000원을 자동으로 떼어갑니다. 남는 건 16,000원입니다. 요즘은 그마저도 귀합니다. 15,000원짜리 저가 콜을 잡으면 1시간 일에 손에 주는 진짜 돈은 6,0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320원, 그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핸들을 잡고 밤새 달려도 편의점 알바만 못한 돈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같은 말이 터져 나옵니다. 도저히 못 버텨요.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버틸 수가 없으니 버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사 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약 20만 명이던 대리기사는 지금 약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숫자입니다. 일은 줄었는데 사람은 늘었습니다.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 사실, 거리에 사람이 없어진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더 이상 대리를 부르지 않게 된 걸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저녁에 있습니다. 회식이 사라졌습니다. 술자리가 줄었습니다. 밤늦은 외출 자체가 귀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2차, 3차까지 달린 게 언제였습니까? 대리운전은 술자리를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술자리는 대리기사의 논밭이었습니다. 그 논밭이 통째로 말라버린 겁니다. 비가 와도 거둘 곡식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술자리는 왜 사라졌을까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 갈래의 흐름이 동시에 덮친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모임을 만들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사장님이 먼저 회식을 줄입니다. 직원들 회식도, 거래처 술자리도 사라집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8,282명이었습니다.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폐업률은 9.04%, 202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폐업 사유 1위는 사업 부진,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중 음식점업 비중이 45%였습니다. 5곳이 문을 닫으면 그중 2 이상이 우리가 모이던 식당이었던 셈입니다. 식당이 사라진다는 건 사람들이 모일 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회식이 사라지면 회식 뒤를 먹고 살던 직업도 함께 사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 술자리 자체가 부담이 됐습니다. 점심 한 끼가 1만 원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식당 소주 한 병이 5,000원, 6,000원입니다. 지갑이 얇아져지니 모임부터 줄입니다. 가계부채 대비 GDP는 약 89.4%,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술 한 잔에 쓸 여윳돈이 남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밤거리에 나가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 술을 대하는 문화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알콜 맥주를 찾습니다. 시장은 2022년 200억 원에서 2024년 700억 원으로 9배나 커졌습니다. 불과 2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술이 빠진 술자리가 어느새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한 가지 술로 1차에서 9시에 집에 가자는 문화도 번지고 있습니다. 술을 덜 마시니 대리를 부를 일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불경기가 끝나도 이 습관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는 여러분도 올해 술자리를 분명히 줄였을 겁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의 일감을 끊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낀 술값이 누군가의 밥줄이었던 셈입니다. 폐업 100만, 무알콜 9배, 세계 최고 빚더미. 이 세 숫자가 한 직업의 수요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줄어든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기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모순이 비극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일이 줄면 사람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일이 줄어든 그 자리로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봤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은 면허도, 가게도, 보증금도 필요 없습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핸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약 20만 명이던 기사 수가 최근엔 약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손님이 빠진 그 거리로 기사들만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파이는 줄었는데 나눠 먹을 입은 2배가 됐습니다. 이제 한 코를 2배의 기사가 노립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가져가는 몫은 자연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계속 줄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국 대리운전 노조가 직접 집계한 수치입니다. 기사 한 명의 월 평균 매출은 약 267만 원,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수료와 교통비가 빠져나갑니다. 손에 남는 실제 수입은 약 161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일한 시간으로 나눠봤습니다. 환산 시급이 약 6,800원이었습니다. 1시간을 핸들 잡고 일해서 손에 주는 진짜 돈이 6,800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이었습니다. 6,800원은 그 7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법이 정한 최저선보다 한참 아래라는 말입니다.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320원으로 올랐습니다. 세상의 시급은 올라가는데 핸들 잡은 사람의 시급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시급 6,800원을 일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보다도 못한 돈입니다. 밤새 도심을 가로질러 남의 차를 운전하고 추운 길가에서 다음 콜을 기다리고 그렇게 번 1시간 값이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는 1시간보다 적었습니다. 저가 콜은 더 참담합니다. 15,000원짜리 콜 하나를 잡아도 거리를 시간으로 따지면 시급은 6,000원대로 내려앉습니다. 더 작은 콜은 어떨까요? 한 콜에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비롯해 4,500원이 빠져나갑니다. 손에 남는 건 5,500원. 한 사람의 밤 한 토막이 5,5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얹힙니다. 좋은 콜을 받으려면 유료 멤버십과 프로그램비를 내야 한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괜찮은 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매달 수만 원대의 부담이 그 얇은 수입에서 또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루 약 10시간, 한 달에 25일 안팎, 주 60시간이 넘습니다. 남들 잠든 시간에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게 법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리지만 받는 보호는 0이라는 말입니다. 명함엔 개인 사업자라고 적혀 있지만 손에 쥐는 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30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30만 개의 통장이고 30만 가족의 저녁입니다.
그 통장 하나하나에 161만 원이 찍히는 동안 어떤 가장은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기사들이 이렇게 적게 가져간다면 그들이 벌어들인 돈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매출은 분명 어딘가로 흘러갔습니다. 기사들이 뼈 빠지게 번 이 돈은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한 달을 꼬박 핸들을 잡고 161만 원. 기사들이 이 돈으로 버티는 그 시간, 누군가는 전혀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끊긴 그 거리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벌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문을 닫은 바로 그 해, 같은 해에 한 회사는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2024년 매출 6,750억 원, 영업이익은 930억 원, 전년보다 무려 140% 늘어난 숫자입니다. 남들이 다 무너지던 해에 혼자 2배 넘게 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대표가 그 해 받은 보수가 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한쪽은 한 달 내내 밤거리를 떠돌고 손에 쥔 161만 원, 다른 한쪽은 1년에 9억 7천만 원. 같은 시장 안에서 같은 콜 하나를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기사 한 사람이 5년을 꼬박 일해야 닿는 돈을 누군가는 1년 만에 손에 줍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사가 2만 원짜리 콜을 잡으면 4천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수수료 20%입니다. 여기에 좋은 콜을 받으려면 매달 일정 금액을 더 내야 합니다. 멤버십이라고 부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화면에 뜨는 콜의 질이 달라진다고 기사들은 말합니다. 어떤 콜을 누구에게 보여줄지는 회사의 알고리즘이 정합니다. 기사는 그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 내 차, 내 핸들인데 일감을 쥐락펴락하는 손은 따로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앱으로 부르는 대리시장에서 이 회사의 점유율은 약 99%, 사실상 혼자 다 가졌습니다. 아직 전체 대리시장의 70에서 80%는 전화로 부르는 콜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앱이 빠르게 잠식하는 중입니다. 앱 시장은 이미 한 회사가 독점했고 남은 전화콜마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조리는 따로 있습니다. 기사들은 서류상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사장님으로 분류됩니다.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표가 보호가 아니라 면책장치였습니다. 사장님이라 불리는 순간 회사가 책임질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가 없습니다. 4대 보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시급 6,800원이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져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모든 위험은 기사 개인이 짊어지고 그 위에서 걷어들이는 돈은 회사로 흘러갑니다. 기사는 비를 맞으며 달리는데 회사는 그 옆에서 우산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견디다 못한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요구했습니다. 최소한의 요금선만이라도 정해달라. 이만큼 아래로는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요구를 부당한 담합이라 맞섰습니다. 기사들이 살자고 그은 최소한의 선이 거꾸로 위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2024년부터 기사와 플랫폼의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쪽은 161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 다른 한쪽은 역대 실적과 9억 7천만 원을 손에 줍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 부조마저 곧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기사들이 싸워서 수수료를 조금 낮춘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미 그들의 자리를 노리는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은 불경기라 힘들지만 경기만 풀리면 술자리도 돌아오고 콜도 다시 쏟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서늘한 부분입니다. 대리운전은 경기가 좋아져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술 문화 자체가 영구히 바뀌었습니다. 무알콜 맥주 시장은 2022년 약 200억 원에서 2024년 약 700억 원으로 9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한 병에 한 잔만, 1차만
9시 전에 집으로. 이런 절제 문화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세대가 술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한번 바뀐 습관은 경기가 풀린다고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조금 논쟁적인 가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환경이 달라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대리를 부르지 않고 그냥 직접 차를 몰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속 통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열어두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씁쓸한 일이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진짜 최후입니다.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웨이모라는 무인 택시가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해 전만 해도 몇 개 도시에 그쳤던 운행이 2026년에는 약 10개 도시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태우는 손님만 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습니다. 핸들만 스스로 돌아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두라는 회사가 10개가 넘는 도시에서 무인차를 굴리고 있습니다. 사람 없이 달리는 핸들이 더 이상 공상이 아니라 길 위에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대리운전이 가장 위험할까요? 대리운전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정해진 길을 그냥 데려다주는 일입니다. 손님과 흥정할 것도 길에서 따로 무언가를 팔 것도 없습니다. 그저 A에서 B로. 바로 이 단순함이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는 약점이 됩니다. 30만 명이 밤을 새워 지키던 핸들을 사람 없는 차가 통째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코 대리운전 기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달도, 퀵서비스도, 콜센터도, 운전으로 먹고 사는 모든 직업이 똑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광산의 카나리아입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 선 직업이 먼저 쓰러지면서 그 뒤에 올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밤을 새워 콜을 기다리는 저 대리기사는 어쩌면 내일의 우리일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신분,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일감, 그리고 기계로 대체되는 미래.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직업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유럽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앱으로 사람을 부리는 회사도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2025년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는 멈춰 있습니다. 멈춘 건 대리운전이 아닙니다. 멈추는 건 우리 모두를 지켜줄 안전망입니다. 멈춘 건 한 직업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의 내일입니다. 멈춘 건 저 거리의 불빛이 아니라 언젠가 그 자리에 설지도 모를 우리 자신입니다. 술자리가 줄면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진입으로 번졌고 한 달 161만 원이라는 정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곁에는 9억 7천만 원이라는 또 다른 숫자가 있었고 그 끝에는 사람 없이 달리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리운전한 직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을 향한 조용한 예고편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대리를 부른 건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여러분의 술자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숫자 뒤에 숨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3천만 원을 넣어도 누구는 1,100만 원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누구는 거의 0원입니다. 5월 22일 국민성장펀드 판매가 시작되는데 헤드라인엔 안 나오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펀드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연봉별 진짜 환급액. 둘째, 1,102만 원 안전마진의 정체. 셋째, 당신이 가입자인지 들러리인지 5초 판정 체크리스트.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30초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성장펀드 전체 규모는 5년간 150조 원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첫 차수 물량은
딱 6천억 원이에요. 전체의 0.4% 수준입니다. 150조짜리 대형마트 안에 일반 고객 코너가 딱 하나 있는 셈입니다. 나머지는 정책금융이랑 연기금 같은 큰 손들 자리예요. 판매 일정도 짚어드릴게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딱 3주간 선착순입니다. 물량 소진되면 거기서 마감이에요. 첫 주는 온라인 판매를 50%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첫 2주는 서민 우선 배정 1,200억 원이 따로 빠져요. 전체의 20%입니다.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이 라인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헤드라인에서 다들 40% 소득공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산십부터 깔고 갈게요. 연봉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40%, 3천만에서 5천만 원 구간이 20%, 5천만에서 7천만 원 구간이 10%, 7천만 원 초과분은 공제 0%입니다. 풀로 7천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최대 공제 금액이 1,800만 원이에요. 이게 일단 헤드라인 숫자의 정체입니다. 근데 공제 금액이랑 실제 내 통장에 꽂히는 환급액은 다른 얘기예요. 환급액은 본인 한계세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3천만 원을 넣어도 연봉 구간마다 받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다 3천만 원 투자, 소득공제 1,200만 원 기준입니다. 먼저 연봉 3천만 원, 한계세율이 6.6%니까 환급액은 약 80만 원입니다. 다음 연봉 5천만 원, 한계세율 16.5% 적용해서 약 198만 원이에요. 다음 연봉 8,800만 원, 한계세율 26.4%로 올라가면서 약 317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 연봉 1억 원, 한계세율 38.5%까지 가면 약 460만 원이에요. 투자 대비 수익률로 환산하면 15.4%입니다. 방금 부른 4칸 중에 본인이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봉 3천만 원이 받는 80만 원이랑 연봉 1억이 받는 460만 원. 같은 3천만 원을 똑같이 묶었는데 환급액이 5.7배 차이 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헤드라인의 40% 환급 그림은 사실상 연봉 1억 5천만 원이 넘는 분들 얘기예요.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현실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연봉 1억 5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방금 본 이 환급액보다 훨씬 큰 안전장치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다음 파트에서 산시까지 통째로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알파경제가 지난주 단독으로 짚은 부분입니다. 같은 3천만 원을 넣어도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한테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손해볼 수 없는 구조에 들어갑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한 단계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환급액입니다. 3천만 원의 소득공제율 40%를 곱하면 1,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한계세율 41.8%, 지방세 포함한 수치를 곱합니다. 그러면 약 502만 원이 첫 해에 그대로 통장에 돌아옵니다. 투자도 하기 전에 확정되는 수익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손실보전입니다. 자펀드마다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로 들어갑니다. 펀드가 마이너스 20% 빠질 때까지는 이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떠왔습니다. 투자자 원금은 그 다음 차례입니다. 3천만 원 기준으로 약 600만 원이 손실 완충으로 깔리는 셈입니다. 정부가 손실을 먼저 떠안는 안전 쿠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502만 원 더하기 600만 원, 약 1,102만 원. 투자 원금의 36.7%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37%까지 빠져도 고소득자는 본전 이상 회수합니다. 이걸 알파경제는 안전마진이라고 불렀습니다. 투자하기도 전에 미리 확정된 손실 방어선입니다. 그러면 같은 3천만 원을 넣는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정부 손실보전 600만 원은 동일합니다. 거기까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급액에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환급 198만 원에 손실보전 600만 원,
합쳐서 약 798만 원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이면 환급 80만 원에 600만 원, 약 680만 원입니다. 1.5억 초과 고소득자의 1,100만 원과 비교하면 안전마진 절대 금액도 차이가 크지만 환급액 자체만 따로 떼서 보면 80만 원 대 500만 원, 무려 5.6배 차이가 납니다. 출발선부터 비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황당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계산은 펀드 수익률이 적당히 나와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정책 펀드의 실제 성적표를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직전 정부 뉴딜 펀드 기억하실 겁니다. 4년 만기로 청산해보니 정부 재정 보전을 뺀 자펀드 단독 수익률 평균이 0.75%였습니다. 일부 펀드는 마이너스 6.18%였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 미친 실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환급액이 적은 분들 입장에선 손실 보전 600만 원이 다 까이고도 사실상 본전 근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소득자는 같은 시나리오에서도 500만 원 환급은 이미 챙긴 상태입니다. 펀드가 망해도 손에 남는 돈이 다릅니다. 같은 마이너스를 맞아도 한쪽은 손실, 한쪽은 그래도 흑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정부 손실 보전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환급액에서 격차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 펀드의 진짜 비대칭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1,100만 원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황당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이 1,102만 원짜리 안전마진을 가장 크게 누릴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조건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입일 직전 세계 과세 기간이 기준입니다. 그 3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국민성장펀드 전용 계좌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 원 초과입니다. 한 해라도 이 선을 넘었다면 끝입니다. 여기서 진짜 역설이 보이실 겁니다. 분리과세 9.9%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주는 사람이 정작 그 9.9%를 못 받는 구조입니다. 종합과세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9.9%로 떨어지면 39.6%포인트가 한 번에 빠지는데 그 혜택이 가장 큰 사람을 시스템이 입구에서 막아세웁니다. 그러면 가입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대체 절세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국민성장 ISA입니다. 2026년 6월 출시 예정이고 연령 제한도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기존 ISA를 이미 가지고 있어도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일반 ISA 서민형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일반형의 2배입니다. 의무 보유 3년만 채우면 됩니다. 셋째, 일반 ISA 계좌로 국민성장펀드를 매수하는 절충안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3월에 발표한 대로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엔 40% 소득공제는 빠지고 ISA 비과세 한도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5년 묶이는 부담입니다. 분명히 불편한 조건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고 팔지 못한다는 게 매매 중독자한테는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코스피 7000선 고점 우려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7000선 부근에서 출시되는 펀드입니다. 5년 환매 금지로 묶이는데 이 사이에 박스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2007년 2000선을 처음 뚫고 2021년 3000선을 돌파하기까지 13년 5개월을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부의 20% 손실 보전이 있어도 마이너스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들러리인지 수혜자인지 아예 못 들어가는 제외자인지 5초 안에 판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가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5초 안에 판정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혜자입니다. 가입 추천 그룹이에요. 4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 1억 안팎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5년간 묶을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ISA와 연금 계좌 한도를 이미 다 채운 상태여야 합니다.
넷째, 다른 소득공제 합산한도 2,500만 원의 자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시면 5월 22일 1주차에 우선 신청하세요. 다음은 들러리입니다. 조건부 비추천이에요. 연봉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여유자금은 있지만 ISA와 연금 한도는 비어있는 분들입니다. ISA와 연금 계좌부터 먼저 채우세요. 그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제외자입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직전 3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 자체가 막힙니다. 6월 출시되는 국민성장 ISA나 일반 ISA로 가세요. 5년 묶을 자금이 없다면 일반 ISA 또는 ETF가 정답입니다. 비상금이 6개월치 미만이라면 가입 전에 비상금부터 먼저 채우세요. 본인 위치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입 전 사전 체크 5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첫째, 홈택스에서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가입 당일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직전 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을 점검하세요. 이자와 배당 합산 연 2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한 해라도 넘었다면 전용 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셋째, 기타 소득공제 합산 한도를 확인하세요. 연 2,500만 원이 천장입니다. 신용카드, 주택청약, 무리사주까지 다 합산됩니다. 자녀분이 부족하면 환급액이 깎입니다. 넷째, 5년간 묶을 수 없는 돈을 먼저 빼세요. 전세 보증금, 결혼자금, 학자금은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투자 금액을 확정하세요. 다섯째,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결정하세요. 수수료가 온라인은 연 1.0%, 오프라인은 연 1.2%입니다. 5년 누적으로 약 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같은 펀드, 같은 수익률인데 수수료만 다릅니다. 무조건 온라인입니다. 이 5가지를 다 확인하셨다면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봉 8,800만 원 이하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ISA와 연금 계좌부터 먼저 채우세요. 그 뒤에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세 표준 1.5억을 넘는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5월 22일 1주차에 우선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반 ISA로 국민성장펀드와 비슷한 절세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본인 판단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본인 연봉 구간과 판정 결과를 남겨주세요. 수혜자인지, 들러리인지, 제외자인지 가장 많이 달린 사연을 다음 영상 사례로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